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새소리가 들리는데요. 존재의 숲에서도 모든 사물들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우주의 법칙 역시도 모음과 흩어짐, 결합과 분리, 이런 운동에 의하여 계속 생성되어 가고 있죠. 그죠? 사물은 서로 결합했다가 분리되고, 또 거기에서 인간 역시도 신체를 통하여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배출하면서 삶을 영위하죠. 삶은 참 복잡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인간은 쾌와 불쾌를 느끼는 존재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엠페도클레스와 같이 우리는 사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그 아르케가 원질이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물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사물을 형성하고, 그 사물은 또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고 생성했다가 다시 소멸하고, 그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원소를 결합시키는 것을 엠페도클레스는 필리아라 그랬어요. 필리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친구 간의 우정의 개념으로, 친구 간의 사랑 개념으로 축소되지만,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어떤 모든 사물의 힘을 모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에로스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필리아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아진 사물들을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해체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이코스야. 엠페도클레스의 사유에 의하면 이 우주는, 이 세계는 결국 필리아와 사랑과 모으는 힘과 그 다음에 이것을 분리시키는 힘, 네이코스, 투쟁에 의하여 돌아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것은 불교의 연기론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죠?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에 의하여 고정된 것은 없고,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여기에 대하여 이제 프로이트의 존재론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도의 프로이트 강의 18번째. 프로이트가 1930년에 출간한 Das Unbehagen in der Kultur, 문명 속의 불만, 문화 속의 불쾌감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 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도의 참고사항입니다. 강의를 하는 자로서. 프로이트는 1930년에 문명 속의 불만을 출간하는데, 이것은 그의 존재론을 가장 탁월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무의식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 무의식을 종교나 예술에 적용시켜서 해석한다든지, 문학의 대가들의 작품들을 끌고 와서 무의식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프로이트에게 아주 탄탄한 존재론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우리는 문명 속의 불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작품이에요. 프로이트는 말년에 종결될 수 있는 분석과 종결될 수 없는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쓰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로는 엠페도클레스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도가 강의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정신분석학이 단지 인식론에 그치지 않고, 그죠? 개인 심리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거기에서 위상학이 나타나죠. 그죠? 이드, 자, 초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의식 안에서의 어떤 위치들, 이걸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어. 프로이트, 그죠? 위상학, 위치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에너지의 관계에 따라서, 그죠? 리비도 에너지를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에너지 집중, 반대 집중, 카덱시스, 반대 카덱시스,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는 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 위상학과 경제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통 발생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초 장면이 뭐냐? 어느 지점에서 이 원초 장면을 자아가 왜곡시켰는지. 그래서 원초와 파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발생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프로이트의 전반적인 사유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위상학과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그 위치가 어디냐, 경제학, 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어디에 이 에너지가 집중됐느냐, 그걸 양적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갔는지, 발생학적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프로이트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폴 리케르도 자기의 프로이트 분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 심리에서 이제는 집단 심리를 이야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문화적 해석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의 불만인 거예요. 사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특히 시빌리자치온, 쿨투얼, 이 두 개를
사회학에서는 구분하잖아. 그죠? 인간이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면서 문명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그 창조된 문명 속에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설정하면서 문화를 형성하는지, 이런 구분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프로이트의 관심은 이 둘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에너지 집중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맞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전개되어서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형성하는지.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보는 이 문명과 문화의 해석은 그죠? 이 두 개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충동과 힘을 이제 존재론 쪽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옮기고 집단에서 문화의 형성으로까지 옮겨가는 이 존재론적 구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전의 대가들은 그죠? 이게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게, 거기에는 전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작품도 만만치가 않아. 그죠? 여기에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에로스와 타나토스예요, 여러분. 엠페도클레스의 필리아에 속하는 게 에로스라는 개념, 힘을 모은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힘을 흩뜨리는 것, 네이코스에 속하는 게 프로이트에게서는 타나토스, 죽음 충동이란 개념이에요. 그죠? 토데스트리프.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서 우주의 다양한 법칙을 형성하고 이 세계의 문명을 형성한다고 본 게 프로이트. 재밌겠죠, 그죠?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개인 심리에서 이제 존재론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둘레즈가 비판하는 것은 뭔가 좀 한계가 있죠. 문명 속의 불문. 이걸 읽어야 프로이트의 존재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문명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그것은 외부적인 강압에 의하여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면서 형성됐다. 그래서 개인의 성 발달의 역사가, 그죠? 리비도의 역사가 집단과 사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자기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금기가 어떻게 하여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 본능을 포기하게 되면서, 희생시키면서 문명은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금기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럼에도 이 금기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충동과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인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건가? 어떤 보상을 받으면서 이 본능을 포기하는 대가로 인간은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건지. 성장하면서 아이는 알죠, 그죠? 어머니는 소유될 수 없다라는, 아버지라고 하는 현실 원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살해에 대한 충동은 금기라고 하는, 근친상간도 금기라고 하는, 이런 모든 충동들이, 거기에서 아버지가 살해됐느냐, 이 살해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인류 최초의 프로이트의 실제론에서 나타나는, 그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그걸 실제로 보지.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의 어떤 최초의 본능, 그죠? 그걸 계속 갖고 살게 되면은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에로스의 충동은 유아기 때 이미 제재를 받는 거야, 그죠? 개인의 역사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아이는 아는 거야. 그래서 타협하는 거야, 그죠? 문명 역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현실 원칙의 안앙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운명의 신이 여러 개가 나와요. 모이라, 그 다음에 우연을 관장하는 운명의 신은 티케죠, 그죠? 락강도 언급하는 건데, 그런데 아낭케는 필연성의 운명의 신인 거예요. 현실 원칙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성적 본능인 에로스에만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원칙에서 아낭케는 문명이란 이름으로 인간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뭘 강요하는가 하면은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 리비도 에너지를 옮겨서, 그죠? 이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는, 사회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때에 본능을 희생하면서 노동에 쏟았을 때 나타나는 보상은 무엇일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는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노동이 없이 문명은 건설될 수 없죠, 당연히. 애초부터 본능을 희생시켜서 문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런 아낭케의 현실 원칙의 요구에 따라서 쾌락 원칙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은 살기 위하여 고통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초적인
본능 충동은, 리비도 충동은 내가 포기할게. 어머니는 아버지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게. 최초의 아버지 사례도 내가 잘못됐음을 인정할게. 금기가 맞다는 걸 인정할게.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프로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세계 자체, 그리고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신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충동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단박에 깨닫고 끝이 아닌 거야. 돈으로 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성일수록 이걸 더 잘나가는 거예요. 돈의 점수요.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프로이트와 락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전생에서 지은 업이든 그 업이라고 하는 업보 까르마의 힘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한번 딱 깨달았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닌 거야.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타자들의 시선이 있고 타자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초적 본능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노동을 하든 육체 노동을 하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그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죠.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의 문명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리비도의 힘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는 사회적 관계로 옮겨져서 아난케와 더불어서 문명을 창조하는데, 공동체의 결합, 사회의 어떤 결합, 통합하는 힘이 계속해서 에로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는 개인에서 집단, 사회로 옮겨졌을 때에도 계속 통합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타협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타협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타협의 지점이 있는데, 이제 프로이트가 예수의 계명을 끌고 오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 이 작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원초적인 어떤 본능, 그 금기들을 지키면서 아난케의 요구에 따라서 노동을 하면서 보상을 얻고 사회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희생과 보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타협 지점을 찾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서도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불만은 이게 아닌 거야. 문화 속에서. 이해가 되죠? 그죠? 재밌죠, 여러분? 진짜 불만은 뭔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의 계명은 불가능한 것. 프로이트는 이 계명 배후에서 마치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연상시키는 호모 호미니 루푸스, 라틴어로 직접 언급하죠. 그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 충동이라는 타나토스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 문명 속의 불만의 어조가 완전히 복잡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글쓰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강의 듣고 다시 읽으면 많이 보일 거예요.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질 거고, 전체가 보이면서 부분들이 다시 보이고, 부분이 또 보이면서 전체가 보이는 이러한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인 현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한 계명인 이유가 뭐? 인간의 내면에는 공격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그레시온 스트리프라 그래. 그러나 이 공격 본능은 사실 프로이트의 20년, 특히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이미 심리학 설교도에서 그죠? 이러한 리비도 에너지의 어떤 다양한 배출과 또 축적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미 프로이트가 고민했던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 언급되는 이 공격 본능, 죽음 충동은 생물학적 관점이죠. 그죠? 인간은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특히 프로이드가 이 시기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경험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엄청난 상실감과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난 반복신경증을 보게 되죠. 그죠? 거기에서 죽음 충동을 또 공격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데스트리프 타나토스는 생물학에서 심리학으로 옮겨가. 그런데 이게 완성되는 게 문명 속의 불만인 거예요. 이 작품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문화 속에 죽음 충동이 있는 거야. 개인의 정신 분석에서 이제는 우주론으로 무의식이 그냥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 충동 개념이 완성되는 거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도 들레즈는 비판할 거야, 프로이트를. 그죠? 그러나 단지 상담실에서 그죠? 환자를 치료하는 분석가 여기에서 빠져나와 우주의 원리, 세계의 원리로 확장된 무의식, 이것은 문명 속의 불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 타나토스의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에로스의 힘, 리비도의 힘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본능이, 죽음 충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의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따유의 작품이나 듀라스의 작품, 도스토예프스키, 특히 위대한 문학 대가들의 작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사랑해. 에로스를 막 서로 발산하고, 통합의 감정을 느끼고, 합일의 감정을 느끼고, 주의상스를 발산한 후에 뭔가, 그러다 금방 싸워. 공격 본능이 극치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여러분. 사드의 작품에서 인간의 본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극단을 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죽음 충동의 완성 지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독특하게도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배후에서 공격 본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계명은 오히려 더 유효한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의 말이 나올까? 궁금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본능,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에로스의 왜곡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통합하고 충만감을 느끼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본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 외적인 관계죠.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사회에서 직장인들끼리의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는 이것이 나타나, 그죠? 그래서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한 거야. 붓다의 가르침 역시도, 그죠?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인간의 본능 속에는 단지 리비도적인,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관계, 듣기 좋잖아,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왜곡시키고, 타인은 타인에게 지옥인 거예요. 사르트르적으로 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웃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 거예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를 파헤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계명 배후에서 죽음 충동을 읽어냅니다. 공격 본능을, 적개심을 갖고.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얘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의 끝내놨죠,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의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나의 수단으로 삼. 심지어 살해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살해하는 것도 주저치 않는 거예요. 이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투쟁이 시작된 이 공격 본능, 어떻게 보면 문명 속에 불만을 낳는 핵심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를 살해하고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공격 본능 가운데에서, 그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러니까 이 타나토스와 공격 본능, 토데 스트리프와 아그레시온 스트리프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늑대인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그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사회적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 한가운데에서, 그죠? 자기 팔을 숙청해 버리잖아. 거기에 독특하게도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갖고 와서 다 숙청해 버리는 거야. 나중에 남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순수의 법칙은, 그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적용된 게 공산주의잖아, 그죠? 스탈린이잖아. 체코슬로바키아에 탱크를 빡 밀고 들어가서 그때 막 다 실망한 거야, 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그냥 이 뭐야 이거.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철학자가 될 수 없는, 끊임없는 수정을 하잖아, 그죠? 끊임없는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버마스도 그랬고.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볼 수 있는, 그 내면에 그냥 에로스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공격 본능이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 생명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힘인 거예요. 리비도적인 성애적 감정을 사디즘적이고 마조키즘적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하고 타자를 살해하고 타자를 나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웃은 나에게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금기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쾌락 원칙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제 이래 나가는 거야. 그죠? 상징계는 언제나 이런 강렬한 에로스의 관계를, 그죠? 언제나 바깥으로 밀어. 우리는 셰익스피어 작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중세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라든지 다 금기와 관계됐어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상징계의 대타자 아버지는 이런 전체적인 문화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서 문명 속에 불만해서 프로이트는 문명의 발달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힘이 죄책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프로이트한테서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입니다. 독특하게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이야기하면 그 어구를 인용하죠. 그죠? 양심은 인간을 겁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고 뭐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이름에 굴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문명의 핵심적 무기인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뭐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문명 속에 불만인 거예요.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들이 더더욱 죽음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현대를 해석하는데도 정말 중요한 거야, 그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끊임없이 극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내가 쾌락을 느꼈으면 다음번에 여기까지 느껴선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극단으로 가는데 나중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면의 죽음 충동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문명은 이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그죠?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아무리 많은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투쟁, 아니면 에로스 안에 끊임없이 뒤섞여 있는 이 공격 본능, 죽음에 대한 충동은 충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에 의하여 문명은 지금도 형성돼 가고 있지만 인간은 어디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간일수록 이 쾌락주의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 사유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자아는 현실 원칙에 의하여 감시를 당하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어떤 또 감시를 당해요. 초자아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그리고 쾌락 원칙을 계속 고수하려는 이드의 욕망이 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이런 것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합은 존재할 수 없다.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지성과 예술과 어떤
수행의 길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봤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통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신분석은 사회 속에서 건강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잖아. 그죠? 프로이트 역시도. 그러나 그의 말년 작품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격 본능 때문에 법은 정당화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정당화되고 문명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하는 어떤 존재론적 초자화 역시도 양심의 가책으로서 죄책감으로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초적으로 인간은 공격 본능을 통한 타나토스, 죽음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결됐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락강 역시도 이야기하고 프로이트 역시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뭔가 하면 더 큰 힘이 그 사회 전체의 작은 힘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이제 니체와 만나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만나는 거야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만나는 거예요. 로마군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점령했어. 제국의 군대가. 그러면 그 지역을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점령군을 두는 거야. 감시를 해야 되잖아. 그 식민 지역을 제국들은 그런 것처럼 점령군을 두고 그 지역의 행정을 감시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의 문명은 점령군과 같은 주둔군을 둔 거예요. 그 초장 락강과 이제 연결되죠, 여러분. 그지? 상징계의 대타자, 타자들의 시선인 거예요. 이걸 이용하여 문명은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들은 집단으로서의 개인이든 개인으로서의 개인이든 사회적 존재로서든 아니면 실존적 개인으로서든 이 개인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능은 뭐예요? 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초자아에 굴복해야 되지만 그 내면의 본능 또 다른 방식으로 발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섬기기도 하고 우상으로 정해서 숭배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가수나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어떤 대상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그죠? 리비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왜? 억압된 것은 언제나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억압된 것은 회귀하잖아, 그죠? 이게 인간인 거야, 여러분. 이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